여러분, 세상에서 가장 통쾌한 복수가 뭔지 아십니까? 주먹을 휘두르는 것도 아니고 악담을 퍼붓는 것도 아닙니다. 상대방이 나한테 머리를 조아리는 날, 내가 아무 말도 안 해도 되는 것. 그게 진짜 복수입니다. 오늘 제가 들려드릴 이야기는 30년 전 공장 바닥을 쓸고 닦던 한 여자가 그 공장의 주인이 되기까지의 이야기입니다. 그리고 그녀를 평생 쓰레기 취급하던 사람들이 어떤 최후를 맞이하게 됐는지의 이야기이기도 합니다. 끝까지 들어보시면 압니다. 인생은 절대 끝날 때까지 끝난 게 아니라는 걸. 지금으로부터 30여 년 전 경기도 안산에 있는 작은 플라스틱 부품 제조 공장 이야기입니다. 그 공장의 이름은 대원산업이었습니다. 직원이 30명 남짓한 그리 크지 않은 중소기업이었습니다. 그런데 그 공장 안에는 누가 봐도 딱 알 수 있는 신분 질서가 있었습니다. 공장장, 관리직, 생산직, 그리고 맨 아래. 맨 아래에는 청소부가 있었습니다. 이름은 김정숙, 당시 나이 35이었습니다. 정숙 씨는 남편을 교통사고로 잃고 혼자 두 아이를 키우는 처지였습니다. 어린 딸 하나, 아들 하나. 큰아이가 12살, 작은아이가 8살이었습니다. 살림은 쪼들렸고 사교육은 꿈도 못 꿨습니다. 당장 내일 먹을 밥 걱정이 먼저였으니까요. 남편이 떠난 건 정숙 씨가 33 되던 해 가을이었습니다. 운전 중 졸음사고였습니다. 밤샘 부업을 하고 새벽에 귀가하던 길이었습니다. 가족을 위해 더 벌어보겠다고 몸을 혹사하다가 그렇게 갔습니다. 장례식장에서 정숙 씨는 울지 않았다고 합니다. 울 여유가 없었습니다. 당장 사흘 뒤 집세를 내야 했고 냉장고에 남은 반찬이 이틀치였으니까요. 그 후 정숙 씨는 닥치는 대로 일했습니다. 식당 서빙, 건물이 청소, 시장 좌판 도우미. 쉬는 날이 없었습니다. 그래도 두 아이를 학교는 보냈습니다. 그게 그녀가 지킨 마지막 자존심이었습니다. 그녀가 대원산업에 취직한 건 순전히 다른 일자리가 없어서였습니다. 학벌도 없고 기술도 없고 백도 없는 호러미가 갈 수 있는 곳이 거기밖에 없었습니다. 청소부 자리도 사실 아는 아주머니 소개로 겨우 들어간 거였습니다. 소개비도 챙겨줬습니다. 그 돈이 아깝지 않았습니다. 안정적인 월급자리라는 게 그만큼 귀했으니까요. 월급은 지금 돈으로 따지면 얼마 안 됐습니다. 하지만 정숙 씨에게는 그 돈이 전부였습니다. 이른 아침부터 저녁까지 공장 바닥을 쓸고 화장실을 닦고 생산 라인 주변에 기름때를 긁어냈습니다. 무릎이 아파도 허리가 끊어질 것 같아도 그녀는 쉬지 않았습니다. 아이들 얼굴이 눈앞에 아른거렸으니까요. 문제는 그 공장 안에 사람들이 있었습니다. 공장장 박기만, 나이 50, 이 공장에서 15년째 일한 사람이었습니다. 그는 정숙 씨를 처음 본 날부터 좋게 보지 않았습니다. 아니, 정확히는 그녀를 사람으로 보지 않았습니다. 청소부니까요. 그가 일상적으로 내뱉던 말들이 있었습니다. 정숙아, 거기 치워. 아직도 이걸 못 닦았어? 눈이 어디 달린 거야? 이름도 반말, 명령도 반말, 심지어 다른 직원들 앞에서도 그랬습니다. 이봐요들, 청소부 시킬 것 있으면 마음대로 써. 그게 저 사람 할 일이니까. 직원들은 그 말을 듣고 실실 웃었습니다. 그리고 실제로 마음대로 부리기 시작했습니다. 자기 책상 정리도 시키고 심부름도 시키고 점심 도시락 그릇도 씻어 놓으라고 했습니다. 그게 청소부의 일이 아니라는 걸 모르는 게 아니었습니다. 그냥 할 수 있으니까 한 거였습니다. 정숙 씨는 군말 없이 다 했습니다. 거부했다가 자리를 잃으면 어떻게 되는지 너무 잘 알았으니까요. 아이들 밥을 굶길 수는 없었습니다. 그래서 참았습니다. 이를 악물고. 그런데 시간이 지날수록 정숙 씨는 한 가지를 깨달았습니다. 참는다고 존중받는 게 아니라는 걸. 오히려 아무 말 않고 다 들어주니까 더 만만하게 보는 거였습니다. 더 많이 시키고 더 함부로 대하고 그 악순환이 반복됐습니다. 그 중에서도 가장 심한 사람이 있었습니다. 이대철 과장. 생산관리 담당이었고 나이는 정숙 씨보다 2선 어렸습니다. 그러나 직함이 과장이었기 때문인지 그는 정숙 씨를 아주 대놓고 무시했습니다. 어느 날이었습니다.
이대철 과장이 회의실에서 나오다 정숙 씨와 복도에서 마주쳤습니다. 정숙 씨가 무거운 청소 도구통을 들고 좁은 복도를 지나가고 있었습니다. 이 과장은 비켜주지 않았습니다. 야, 청소부가 지나가야 하면 옆으로 붙어야지. 내가 왜 비켜줘? 정숙 씨는 아무 말 없이 벽에 바짝 붙어 지나갔습니다. 이 과장이 지나가면서 중얼거렸습니다. 일부러 들리게. 배운 게 없으니까 청소나 하지. 그 말을 들은 근처 직원 두어 명이 낄낄 웃었습니다. 정숙 씨는 그날 저녁 아이들이 잠든 후에 혼자 울었습니다. 소리도 못 내고 이불을 뒤집어 쓰고 그렇게 울었습니다. 그런데 그게 전부가 아니었습니다. 더 나쁜 일이 기다리고 있었습니다. 입사한 지 6개월이 됐을 때였습니다. 공장 사무실에서 돈이 없어졌습니다. 관리팀 서랍에 넣어둔 경비 봉투에서 5만 원짜리 몇 장이 사라진 거였습니다. 당시로서는 적지 않은 돈이었습니다. 공장장 받기만은 조사랍시고 직원들을 하나하나 불러다 물었습니다. 그리고 마지막으로 정숙 씨를 불렀습니다. 아니, 사실은 처음부터 그녀를 의심하고 있었습니다. 정숙 씨, 어제 사무실 청소했지? 그때 뭐 본 거 없어? 정숙 씨는 없다고 했습니다. 사실이었습니다. 없다고? 근데 왜 없어? 매일 그 방 청소하잖아. 공장장님, 저는 정말 모릅니다. 그래, 뭐 알겠어. 그런데 박 공장장은 그 다음날 직원 조회 시간에 이렇게 말했습니다. 여러분, 최근에 사무실에서 돈이 없어진 사건이 있었습니다. 아직 확인은 안 됐지만 조심들 하세요. 그가 그 말을 하면서 정숙 씨를 딱 한 번 쳐다봤습니다. 그 눈길 하나로 충분했습니다. 삽시간에 소문이 돌았습니다. 청소부가 돈을 훔쳐갔다고. 확인도 안 됐고 증거도 없었지만 이미 소문이 돌면 끝이었습니다. 이대철 과장은 더 노골적이었습니다. 직원들 밥 먹는 자리에서 큰 소리로 말했습니다. 요즘 누굴 믿어야 해? 배운 사람이 훔치겠어? 못 배운 사람이 훔치지? 아무도 반박하지 않았습니다. 정숙 씨는 그 자리에 있었습니다. 점심 도시락을 들고 구석에 혼자 앉아서 그 말을 고스란히 들었습니다. 그날 정숙 씨는 화장실 청소를 하다가 문을 잠갔습니다. 그리고 변기 옆에 쪼그려 앉아서 한참을 있었습니다. 눈물이 나오지도 않았습니다. 그냥 넋이 나간 것처럼 멍하니 있었습니다. 내가 도둑년이 됐구나. 그 말이 머릿속에서 맴돌았습니다. 내가 뭘 잘못한 게 있나? 내가 뭘 가져갔나? 나는 이 공장에서 단 한 번도 남의 것에 손댄 적이 없다. 그런데 나는 지금 도둑년이다. 증거도 없이, 재판도 없이, 그냥 공장장이 한번 쳐다본 것만으로. 정숙 씨는 그 자리에서 무언가를 결심했습니다. 아직 구체적인 계획이 있는 건 아니었습니다. 다만 하나의 감정이 그녀의 안에서 굳어지기 시작했습니다. 나는 반드시 여기서 다르게 살아야 한다. 며칠 후 진짜 범인이 밝혀졌습니다. 다름 아닌 생산직 남자 직원 중 한 명이었습니다. 도박 빚에 쪼들려 충동적으로 손댄 거였습니다. 그 직원은 해고됐고 돈도 돌려받았습니다. 그런데 이상한 일이 벌어졌습니다. 아무도 정숙 씨에게 사과하지 않았습니다. 박 공장장도 이대철 과장도 수군거렸던 직원들도 그냥 아무 일도 없었다는 듯이 다음 날부터 평소대로 지냈습니다. 심지어 이대철 과장은 그 다음 주에 정숙 씨한테 자기 커피잔 닦으라고 시켰습니다. 정숙 씨는 그 커피잔을 닦으면서 마음속에 뭔가를 새겼습니다. 나는 반드시 이 자리에서 나간다. 그런데 도망치듯 나가지 않는다. 내가 원할 때, 내가 원하는 방식으로 나간다. 그게 결심의 시작이었습니다. 정숙 씨에게는 숨겨진 습관이 하나 있었습니다. 공장 청소를 하면서 그녀는 늘 눈을 열어두었습니다. 기계가 어떻게 돌아가는지, 어떤 분량이 어느 공정에서 생기는지, 원자재가 어느 창고에서 어떻게 흘러가는지. 남들은 그냥 지나치는 것들을 그녀는 눈에 담았습니다. 처음엔 단순한 호기심이었습니다. 그런데 어느 날
생산 라인을 청소하다가 기계 한 대가 이상하게 울리는 소리를 들었습니다. 딱히 뭔가를 알아서가 아니었습니다. 그냥 어제랑 소리가 다르다 싶었습니다. 그녀는 조심스럽게 생산직 반장한테 말했습니다. 저기요, 저쪽 두 번째 프레스 기계 소리가 좀 이상한 것 같은데요? 반장이 귀찮다는 표정으로 봤습니다. 청소나 해요. 그런데 이틀 후 그 기계가 고장나서 라인이 3시간 멈췄습니다. 반장은 그 후로 정숙 씨가 뭔가 말하면 한 번 더 들었습니다. 입으로는 여전히 반말이었지만요. 정숙 씨는 퇴근 후 도서관을 다니기 시작했습니다. 아이들 재우고 나서 밤 10시에 도서관이 닫을 때까지 책을 읽었습니다. 처음엔 기계 관련 책, 그 다음엔 생산 관리, 그 다음엔 원가 계산, 그 다음엔 회계. 중학교만 나왔던 그녀였지만 한 번 마음먹으면 끝을 보는 사람이었습니다. 도서관 사서 아주머니가 한 번은 물었습니다. 어떤 분이세요? 매일 오시는데? 그냥 공장 다니는 사람이에요. 공부하시려고요? 네, 늦었지만. 사서 아주머니가 빙긋 웃으면서 말했습니다. 늦은 건 없어요. 꾸준히 오세요. 그 한마디가 오랫동안 정숙 씨의 가슴에 남았습니다. 공장에서는 한 번도 듣지 못한 말이었으니까요. 그녀는 또 검정고시를 준비했습니다. 낮에는 공장 바닥을 닦고 밤에는 수학 문제를 풀었습니다. 손에 락스 냄새가 배어있는 채로 연필을 쥐었습니다. 아이들이 자다가 깨서 엄마 뭐해? 물으면 공부한다 했습니다. 아이들은 다시 잠들었고 정숙 씨는 다시 책을 폈습니다. 1993년 그녀는 고졸 검정고시를 통과했습니다. 그 결과지를 받아들고 집에 돌아오던 날 정숙 씨는 버스 안에서 울었습니다. 이번엔 서럽지 않은 눈물이었습니다. 그냥 뭔가 오래 맺혀있던 게 풀리는 것 같은 눈물이었습니다. 20에 결혼하고 22에 첫째를 낳고 25에 둘째를 낳고 33세 남편을 잃고 그 이후로 한 번도 자기 자신을 위해 뭔가를 이루었다는 느낌을 받은 적이 없었습니다. 그 결과지 한 장이 처음이었습니다. 그리고 1995년 방송통신대학 경영학과에 입학했습니다. 공장 화장실 청소부가 대학생이 된 겁니다. 물론 공장에서는 아무도 몰랐습니다. 알리지 않았으니까요. 그리고 설령 알았다 해도 아마 비웃었을 겁니다. 나이 먹어서 무슨 대학이냐고. 공부를 시작하자 세상이 다르게 보이기 시작했습니다. 대원산업의 생산 공정을 보는 눈이 달라졌습니다. 청소를 하면서 정숙 씨는 이 공장의 비효율을 속속들이 알게 됐습니다. 어느 공정에서 자재가 낭비됐는지, 어떤 작업 순서가 잘못됐는지, 재고는 왜 항상 늘어나는지. 그녀는 공책에 적기 시작했습니다. 날짜별로, 청소하다 본 것들을, 기계 가동 시간, 불량품 나오는 위치, 관리직이 회의에서 하는 말 조각들. 두 번째 노트가 가득 찰 즈음 그녀는 확신했습니다. 이 공장 잘못 굴러가고 있다. 그리고 위에 있는 사람들은 그걸 모른다. 박 공장장은 경험으로 공장을 운영했지만 숫자로 보는 능력이 없었습니다. 이대철 과장은 말만 많고 실제 원가를 제대로 계산하지 못했습니다. 회사 매출은 그럭저럭 유지됐지만 이익률은 매년 조금씩 떨어지고 있었습니다. 누군가 보고 있었다면 이미 경고등이 켜졌을 상황이었습니다. 정숙 씨는 봤습니다. 아무도 그녀가 보고 있다는 걸 몰랐지만. 그즈음 공장 사무실에 새 격리 직원이 들어왔습니다. 25살 최지수 씨였습니다. 그녀는 유난히 성격이 밝고 사람을 가리지 않았습니다. 청소부한테도 아주머니 수고하세요 하고 인사를 했습니다. 그게 신기해서 정숙 씨가 먼저 말을 걸었습니다. 아가씨는 어디 출신이에요? 저요? 안산 토박이에요. 아주머니는요? 나도 여기. 그게 인연의 시작이었습니다. 최지수 씨는 격리 일을 하면서 자연스럽게 공장 재무제표를 다뤘습니다. 그녀는 숫자에는 밝았지만 현장을 몰랐습니다. 정숙 씨는 현장을 손금보듯 알았지만 공식적인 재무 데이터에는 접근할 수 없었습니다. 두 사람은 점심시간에 종종 같이 앉았습니다. 주변에서 이상하게 봤습니다. 격리랑 청소부가 왜 같이 밥을 먹냐고. 이대철 과장은 최 씨한테 한마디 했습니다. 최 씨, 위상이 있어야지. 누구랑 어울려?
최 씨는 웃으면서 받아쳤습니다. 과장님, 저 위상 관심 없거든요. 그 말이 정숙 씨의 귀에 들어왔을 때 처음으로 공장 안에서 가슴이 따뜻해지는 걸 느꼈습니다. 1997년 외환위기가 터졌습니다. 한국 전체가 흔들렸습니다. 중소기업들은 줄줄이 문을 닫았고 대원산업도 직격탄을 맞았습니다. 납품처 두 곳이 동시에 부도났습니다. 매출의 절반이 하룻밤새 날아갔습니다. 은행에서 대출도 안 됐습니다. 공장주 오재덕 사장은 매일 공장에 나와서 한숨을 쉬었습니다. 직원들이 하나둘 나가기 시작했습니다. 먼저 계약직이 잘렸고 그 다음엔 자진 퇴사자가 생겼습니다. 분위기가 술렁였습니다. 이대철 과장은 그 와중에 이직 준비를 했습니다. 회사가 어렵다고 판단하자마자 발빠르게 움직인 겁니다. 박 공장장에게는 말하지 않고 뒤에서 조용히 이력서를 돌렸습니다. 정숙 씨는 그 상황을 또 지켜봤습니다. 그리고 결심했습니다. 그녀는 방통대 공부를 마치면서 쌓아놓은 경영 지식과 6년간 청소하면서 모은 공장 관찰 노트를 꺼냈습니다. 밤새워 작업했습니다. 공장의 문제점을 정리하고 원가 절감 방안을 수치로 계산하고 새로운 납품처 후보를 찾아내고 구체적인 회생 방안을 A4 10장짜리 보고서로 만들었습니다. 사실 그 보고서를 만들면서 정숙 씨는 손이 떨렸다고 합니다. 이걸 들고 갔다가 비웃음을 당하면 어떡하나. 청소부가 무슨 경영을 아냐고 쫓겨나면 어떡하나. 그 두려움이 컸습니다. 그런데 동시에 다른 생각도 들었습니다. 그래서 뭐가 달라지나? 지금도 청소부 아닌가? 쫓겨나도 청소부고 안 쫓겨나도 청소부다. 그럼 한 번은 해봐야 하지 않나? 그녀는 그 보고서를 들고 오 사장 방에 찾아갔습니다. 비서도 없었습니다. 경기가 어려워 그도 이미 나간 후였습니다. 정숙 씨가 직접 노크를 했습니다. 사장님, 청소부 김정숙입니다. 드릴 말씀이 있습니다. 오재덕 사장은 어리둥절했습니다. 청소부가 사장실에 노크를 한다는 게 낯설었습니다. 뭔 일이에요? 이거 한번 봐주시겠습니까? 정숙 씨가 보고서를 내밀었습니다. 오 사장은 처음엔 대충 훑어볼 생각이었습니다. 그런데 첫 페이지에서 눈이 멈췄습니다. 두 번째 페이지에서 자세를 고쳐 앉았습니다. 세 번째 페이지부터는 연필을 꺼내서 메모를 하기 시작했습니다. 1시간 뒤 오 사장이 물었습니다. 정숙 씨, 이게 다 본인이 만든 겁니까? 예. 어떻게 이런 걸? 공장 청소를 6년 했습니다. 청소하면 다 보입니다. 오 사장은 한동안 말이 없었습니다. 그러다가 한마디를 했습니다. 내일부터 경영기획실 나와주실 수 있겠습니까? 정숙 씨가 사무실에 출근하기 시작한 날 공장은 발칵 뒤집혔습니다. 청소부가 경영기획실에 앉아 있다는 게 믿어지지 않았던 거죠. 박 공장장은 오 사장한테 직접 따졌습니다. 사장님, 이게 무슨 일입니까? 저 사람이 뭘 안다고 경영기획에 앉힙니까? 직원들이 뭐라고 하겠습니까? 오 사장의 대답은 짧았습니다. 박 공장장, 그 직원들 중에 저 사람만큼 회사 생각을 한 사람이 있었습니까? 박 공장장은 입을 닫았습니다. 이대철 과장은 이미 이직 준비 중이었기 때문에 대놓고 반발하지는 않았습니다. 대신 뒤에서 말을 퍼뜨렸습니다. 청소부가 갑자기 넫뛴다. 오 사장이 사람을 잘못 봤다. 두고 보면 안다고. 정숙 씨는 그 말들을 다 들었습니다. 그리고 일을 했습니다. 그녀가 첫 번째로 파고든 건 원자재 낭비 문제였습니다. 공장 청소를 하면서 수년간 눈으로 목격한 것들을 수치로 풀어냈습니다. 어느 생산 라인에서 불량이 집중적으로 발생하는지, 그 불량의 원인이 기계 문제인지, 작업자 숙련도 문제인지 구체적으로 따지기 시작했습니다. 처음에 생산직 반장들이 반발했습니다. 청소하던 분이 우리 일을 뭘 안다고. 정숙 씨는 흔들리지 않았습니다. 그냥 숫자를 들이밀었습니다. 이 라인에서 지난 석 달간 불량이 몇 %였는지 보시겠습니까? 반장이 숫자를 보고 말이 없어졌습니다. 숫자는 거짓말을 하지 않았습니다. 그리고 정숙 씨는 그 숫자들을 누구보다 오래, 누구보다 가까이서 봐온 사람이었습니다.
그녀가 제안한 원가 절감 방안 중 가장 큰 건 불필요한 제공품 재고를 줄이는 거였습니다. 당시 대원산업은 습관적으로 재고를 많이 쌓아두는 방식으로 운영되었습니다. 사장도 공장장도 그게 안전한 방식이라고 믿었습니다. 정숙 씨의 계산은 달랐습니다. 재고를 줄이고 납기를 맞추는 방식으로 전환하면 재고 보관 비용이 줄고 현금 흐름이 개선된다. 수치가 그걸 증명하고 있었습니다. 오 사장은 그 방안을 채택했습니다. 반년 후 대원산업의 현금 흐름이 살아나기 시작했습니다. 외환위기로 다른 경쟁사들이 무너지는 동안 대원산업은 버텼습니다. 아슬아슬하게. 그리고 그 과정에서 정숙 씨의 역할이 공장 안에서 점점 알려지기 시작했습니다. 정숙 씨가 경영기획실에 자리를 잡고 6개월쯤 됐을 무렵 새로운 문제가 터졌습니다. 중요한 납품 계약건이 틀어진 겁니다. 인천에 있는 중견 자동차 부품 회사와 협상을 진행하고 있었는데 상대방 구매 담당자로부터 갑자기 연락이 끊어졌습니다. 며칠 후 알고 보니 경쟁사가 그 거래처에 먼저 접근해서 가격을 터무니없이 낮춰 계약을 따냈다는 거였습니다. 이상한 점이 있었습니다. 대원산업의 견적 내용이 상대방한테 미리 흘러간 것 같은 정황이 있었던 것이죠. 대원산업이 제시한 가격 바로 아래로 경쟁사가 맞춘 것이었으니까요. 정숙 씨가 내부를 조용히 들여다봤습니다. 결국 드러난 건 이대철 과장이었습니다. 이미 다른 회사로 마음이 넘어가 있던 그가 이직 협상 과정에서 대원산업의 영업 정보를 경쟁사에 흘린 거였습니다. 자기 몸값을 올리는 대가로. 오 사장은 분노했습니다. 법적 조치를 언급했습니다. 정숙 씨는 잠시 생각하다 말했습니다. 사장님, 싸우실 필요 없습니다. 그 납품처들 제가 직접 찾아가서 관계를 다시 쌓겠습니다. 그게 더 낫습니다. 왜요? 저 사람이 한 짓이 분명한데. 싸우는데 시간 쓰는 동안 우리가 놓치는 게 더 많습니다. 그리고 저 사람은 결국 자기 행동에 대가를 치를 겁니다. 제가 만들지 않아도. 오 사장은 그 말의 의미를 곱씹었습니다. 그리고 고개를 끄덕였습니다. 정숙 씨는 직접 발로 뛰었습니다. 납품처 담당자들을 일일이 만나서 대원산업이 왜 더 나은 파트너인지를 수치로 설명했습니다. 청소부 출신이 정장을 입고 나타나서 원가 분석표를 내밀자 처음엔 의아해하던 상대방들이 하나둘 고개를 끄덕이기 시작했습니다. 그 과정에서 정숙 씨는 중요한 것을 배웠습니다. 사람을 설득하는 건 말솜씨가 아니라 상대방이 원하는 답을 정확히 짚어내는 능력이라는 것을. 그리고 그 능력은 화려한 학벌이 아니라 오래 보고 많이 듣고 꼼꼼히 기록한 사람에게서 나온다는 것을. 이대철 과장은 결국 회사를 떠났습니다. 1998년 봄이었습니다. 그가 이직한 회사도 얼마 되지 않아 경영난으로 대규모 감원을 했습니다. 그는 결국 다시 일자리를 잃었고 그 후로 공장 업계에서 그의 이름은 좋지 않게 거론되었습니다. 배신한 사람이라는 꼬리표가 따라다닌 겁니다. 박 공장장은 다른 방식으로 추락했습니다. 정숙 씨의 경영 분석이 회사 안에서 신뢰를 얻을수록 박 공장장의 경험 기반 판단이 틀린 경우가 하나둘 드러났습니다. 정숙 씨가 숫자로 이 공정은 비효율적입니다 라고 지적하면 박 공장장은 내가 15년 해봤는데 문제없어 라고 버텼습니다. 그런데 실제로 해보면 정숙 씨가 맞는 경우가 많았습니다. 오 사장도 점점 정숙 씨의 판단을 더 신뢰하게 됐습니다. 박 공장장의 자존심이 흔들리기 시작했습니다. 자신이 15년 쌓아온 것들이 청소부 출신 여자의 분석 앞에서 하나씩 무너지는 느낌이었을 겁니다. 그는 점점 더 방어적이 됐고 회의에서 큰 소리를 쳤습니다. 직원들 앞에서 정숙 씨의 제안을 묵살하려고 했습니다. 그런데 그럴수록 직원들은 더 분명하게 벗습니다. 어느 쪽이 맞는 말을 하는지를. 한 번은 직원 조회 시간에 박 공장장이 정숙 씨의 재고 관리 방식을 공개적으로 비판했습니다. 그렇게 재고를 줄이다가 납기 못 맞추면 어떡할 거야. 내가 보기엔 경험 없는 사람의 탁상 공론이야. 정숙 씨는 그 말을 듣고 잠시 눈을 내리깔았습니다. 그리고 침착하게 말했습니다. 공장장님, 지난 석 달 납기 달성률이 이전보다 높아졌습니다. 재고 비용은 줄었고요. 숫자로 보시겠습니까?
조회실이 조용해졌습니다. 박 공장장은 아무 말도 하지 못했습니다. 그 후로 그의 목소리는 점점 작아졌습니다. 그건 사람이 무너지는 소리였습니다. 힘으로 눌러온 사람이 힘을 잃었을 때 나는 소리. 박 공장장은 2000년에 조기 퇴직을 택했습니다. 퇴직식 날 직원들 앞에서 그는 말했습니다. 회사 많이 발전했습니다. 앞으로도 잘 되길 바랍니다. 그 자리에 정숙 씨가 있었습니다. 그는 정숙 씨와 눈이 마주쳤습니다. 먼저 눈을 피한 건 박기만이었습니다. 2000년대에 들어서면서 대원 산업은 달라졌습니다. 외환 위기의 충격에서 살아남은 회사들은 오히려 경쟁자가 줄어들어 기회를 잡을 수 있었습니다. 대원 산업도 그 흐름을 탔습니다. 납품처를 늘렸고 설비를 업그레이드했고 매출이 뛰기 시작했습니다. 그 과정에서 정숙 씨의 역할은 계속 커졌습니다. 2003년 그녀는 공식적으로 경영기획실장 직함을 달았습니다. 2006년 상무이사가 됐습니다. 그 사이에 정숙 씨는 자신을 더 단련했습니다. 경영 관련 자격증을 땄고 산업통상자원부에서 운영하는 중소기업 CEO 과정도 이수했습니다. 처음엔 그 과정에서도 주변 시선이 낯설었습니다. 대부분 사장이나 임원 직함을 달고 온 사람들이었으니까요. 그런데 수업이 시작되자마자 사람들은 알아차렸습니다. 토론 시간에 가장 현장감 있는 말을 하는 사람이 저쪽 구석에 조용히 앉아있던 그 여자라는 걸. 그 과정에서 만난 강사가 한 번은 정숙 씨에게 물었습니다. 어느 회사 다니세요? 안산에 있는 대원산업이라는 곳입니다. 거기 오래 드셨어요? 10년 좀 넘었습니다. 그 회사 요즘 꽤 잘 나가던데요? 뭐 하세요, 거기서? 정숙 씨가 잠시 웃었습니다. 청소에서 시작했습니다. 강사가 멈칫했습니다. 그리고 눈을 크게 뜨면서 다시 봤습니다. 청소부에서 상무까지요? 네. 어떻게 하셨어요? 봤습니다. 오래, 많이. 그 짧은 대답이 강사에게 강한 인상을 남겼고 나중에 그 강사가 자기 수업에서 익명으로 정숙 씨 이야기를 사례로 소개했다고 합니다. 그 사이에 아이들은 자랐습니다. 딸아이는 대학에 진학했고 아들도 뒤를 따랐습니다. 정숙 씨는 두 아이의 대학 등록금을 직접 냈습니다. 빌리지 않고, 받지 않고, 자기 월급으로. 딸아이가 대학 입학하던 날 집에서 작은 밥상 하나를 차렸습니다. 반찬이 많지 않았습니다. 그런데 딸이 말했습니다. 엄마, 나 나중에 엄마처럼 살고 싶어. 정숙 씨가 물었습니다. 왜? 엄마는 힘든 일이 있을 때 절대 남 탓을 안 하잖아. 그게 신기해. 나는 그게 제일 멋있어. 정숙 씨는 그날 저녁 혼자 부엌에서 설거지를 하면서 또 울었습니다. 이번에는 오래간만에 기분 좋은 눈물이었습니다. 그리고 최지수 씨, 그 격리 직원, 지금은 재무팀장이 됐습니다. 두 사람은 여전히 함께 있습니다. 세상 사람들이 어울리지 않는다고 봤던 그 관계가 20년 가까이 이어진 겁니다. 지수 씨는 한 번은 이런 말을 했습니다. 실장님, 저는 그때 그냥 인사한 거였는데 그게 제 인생 최고의 선택이 됐어요. 정숙 씨는 웃었습니다. 나도 그래. 2011년이었습니다. 오재덕 사장이 갑작스럽게 건강이 악화됐습니다. 심장 관련 질환이었습니다. 큰 수술을 받아야 했고 회복에도 오랜 시간이 걸렸습니다. 그에겐 자식이 없었습니다. 형제도 멀리 살았고 경영에 관심이 없었습니다. 오 사장은 병상에서 오랫동안 생각했습니다. 사실 오 사장은 정숙 씨를 오래전부터 다르게 보고 있었습니다. 그가 처음 그녀의 보고서를 받아들었을 때 그는 딱 두 가지를 느꼈다고 나중에 고백했습니다. 하나는 놀라움, 다른 하나는 부끄러움이었습니다. 나는 이 사람을 10년 가까이 보면서 아무것도 몰랐구나. 청소부라는 자리가 그녀를 가렸습니다. 공장장과 과장들의 취급이 그녀를 가렸습니다. 사장인 자신도 결국 그 보이지 않는 경계선 안에서 그녀를 제대로 보지 못했던 겁니다. 그 부끄러움이 오 사장이 그녀를 경영기획실에 앉힌 진짜 이유 중 하나였습니다. 그리고 그 이후로 10몇 년을 지켜보면서 그는 확신했습니다. 이 사람만이 이 공장을 제대로 이을 수 있다고.
오 사장은 병상에서 정숙 씨를 불렀습니다. 정숙 씨, 내가 솔직히 물어볼게요. 네, 사장님. 내가 이 공장을 팔려고 합니다. 여러 곳에서 인수 제안이 들어왔어요. 근데 그 전에 먼저 당신한테 물어보고 싶었어요. 당신이 인수할 생각이 있습니까? 정숙 씨는 그 질문을 예상하지 못했습니다. 잠시 침묵이 흘렀습니다. 병실 창밖으로 늦가을 햇볕이 들어왔습니다. 하얀 병원 이불, 링것줄, 창밖의 나뭇가지. 정숙 씨는 그 풍경을 잠깐 봤습니다. 그리고 그녀가 말했습니다. 제가 얼마가 필요합니까? 오 사장은 숫자를 말했습니다. 적지 않은 금액이었지만 황당한 금액도 아니었습니다. 정숙 씨는 일주일을 생각했습니다. 20년 가까이 일하면서 모은 돈이 있었습니다. 상무이사 연봉도 적지 않았고 그녀는 씀씀이가 크지 않은 사람이었습니다. 아이들도 이미 자립했습니다. 그리고 은행 관계도 있었습니다. 오랫동안 대원산업의 실질적인 경영자 역할을 해온 덕에 금융권에서도 그녀의 이름은 신뢰받는 이름이 돼 있었습니다. 최지수 씨가 재무 시뮬레이션을 돌렸습니다. 가능했습니다. 정숙 씨는 그 일주일 동안 매일 밤 잠을 못 잤습니다. 머릿속에서 숫자들이 돌아갔습니다. 가능한가? 감당할 수 있는가? 혹시 무모한 게 아닌가? 그런데 어느 날 새벽에 문득 생각이 났습니다. 30년 전 이 공장 화장실 청소를 처음 하던 날. 그때는 이 공장이 자기 것이 될 거라는 상상을 해본 적도 없었습니다. 상상조차 할 수 없는 일이었으니까요. 근데 지금 사장이 묻고 있습니다. 당신이 인수하겠냐고. 정숙 씨는 그 새벽에 결심했습니다. 2012년 봄, 김정숙 씨는 대원산업의 새로운 대표이사가 됐습니다. 등기부 등본에 그녀의 이름이 올라갔습니다. 30년 전 그 공장 바닥을 무릎 꿇고 닦던 그 여자의 이름이. 대표이사 취임식은 소박하게 했습니다. 직원들 앞에서 짧게 인사했습니다. 여러분, 잘 부탁드립니다. 열심히 하겠습니다. 그게 다였습니다. 직원들 중에는 오래된 사람들도 있었습니다. 정숙 씨가 청소부이던 시절을 기억하는 사람들. 그중 몇몇은 고개를 숙였습니다. 뭔가를 말하려다 말지 못한 얼굴들로. 정숙 씨는 그 얼굴들을 하나하나 봤습니다. 그리고 아무 말도 하지 않았습니다. 그날 저녁 오래된 동료 최지수 씨와 밥을 먹으면서 지수 씨가 물었습니다. 실장님, 아니 이제 사장님, 솔직히 그 사람들 생각 안 나세요? 박 공장장이나 이 과장 같은 사람들. 정숙 씨가 잠시 생각했습니다. 생각나지? 어떤 생각이요? 그 사람들이 없었으면 내가 이렇게까지 했을까 싶은 생각. 지수 씨가 눈을 크게 뜨면서 다시 봤습니다. 그 사람들한테 감사해요? 정숙 씨가 웃었습니다. 아주 조금. 감사하진 않아. 근데 원망도 이제 없어. 그 사람들은 그 사람들대로 살았고 나는 내가 살아야 할 대로 살았어. 그리고 그게 어디서 끝났는지는 이제 결과가 말해주잖아. 잠시 후 그녀가 덧붙였습니다. 내가 그 사람들한테 가서 복수했다고 말하면 그게 더 유치한 거야. 그냥 내 자리에서 내가 할 일을 했을 뿐인데 결과가 이렇게 됐을 뿐이고. 지수 씨가 조용히 고개를 끄덕였습니다. 두 사람은 한동안 말 없이 밥을 먹었습니다. 40대에 처음 마주쳤던 두 여자가 이제 50대 중반이 되어 같은 밥상 앞에 앉아 있었습니다. 그 사이 세상이 많이 변했고 두 사람도 많이 변했습니다. 그런데 이 자리, 이 밥상, 이 말들은 처음처럼 따뜻했습니다. 박기만 전 공장장은 퇴직 후 한동안 소일거리를 하다가 작은 편의점을 운영했습니다. 그러다 건강이 나빠졌고 요양 중이라는 소식이 들렸습니다. 그가 대원산업의 새로운 대표이사가 정숙 씨라는 걸 안 건 지역신문 기사를 통해서였다고 합니다. 그 기사를 본 날 그가 뭘 느꼈는지는 아무도 모릅니다. 그는 그 후로 대원산업에 연락하지 않았습니다. 다만 그의 지인 중 한 명이 훗날 이런 말을 전했다고 합니다. 박 씨가 신문 들고 한참 앉아있더라고요. 그러다가 한마디 하는 거야. 내가 사람을 잘못 봤다고. 그 말만 하고 더 아무 말도 안 더래요. 그게 전부였습니다. 이대철 전 과장은 몇 군데 직장을 전전하다가 결국 조그만 무역대리점을 차렸습니다. 잘 되지는 않았습니다. 그는 어느 날 대원산업에 전화를 했습니다.
납품 관련 거래를 알아보려고요. 상담 직원이 대표이사가 누구냐고 물어봤을 때 전화기 뒤편에서 잠시 아무 말도 없었다고 합니다. 그는 결국 거래 신청을 하지 않았습니다. 정숙 씨는 그 사실을 나중에 보고받았습니다. 그랬군요. 그게 전부였습니다. 더 이상 아무 말도 없었습니다. 어떤 복수는 말이 필요 없습니다. 그냥 상황이 말합니다. 정숙 씨의 딸은 사회복지사가 됐습니다. 아들은 중소기업에서 엔지니어로 일했습니다. 두 아이 모두 평범하고 단단한 삶을 살았습니다. 화려하진 않지만 흔들리지 않는 삶. 어느 날 딸이 엄마한테 물었습니다. 엄마, 그 세월 동안 제일 힘들었던 게 뭐야? 정숙 씨가 잠시 생각했습니다. 돈이 없어서 힘든 건 괜찮았어. 몸이 힘든 것도 괜찮았어. 근데 사람이 나를 사람 취급 안 할 때, 그게 제일 힘들었더라. 그때 어떻게 버텼어? 공부했어. 공부? 그 사람들이 틀렸다는 걸 내 힘으로 증명하고 싶었어. 말로 싸워서는 못 이겨. 근데 내가 아는 게 많아지면, 내가 할 수 있는 게 많아지면 그건 아무도 못 빼앗아가. 딸이 한동안 말이 없었습니다. 그리고 나서 말했습니다. 엄마한테 그 말 들을 줄은 몰랐어. 나 그거 가슴에 새길게. 정숙 씨는 딸의 손을 잠깐 잡았다가 놓았습니다. 오래 잡고 있지는 않았습니다. 그게 그녀의 방식이었습니다. 말이 많지 않고 오래 붙들고 있지 않지만 한 번 한 말은 반드시 지키는. 대표이사가 되고 한참 지난 어느 날 아침이었습니다. 정숙 씨는 혼자 일찍 공장에 나왔습니다. 직원들이 출근하기 전이었습니다. 공장 안이 조용했습니다. 그녀는 생산 라인 옆을 천천히 걸었습니다. 예전에 자신이 청소하던 자리들을 지나면서 그 세월이 마치 손에 잡힐 것처럼 선명했습니다. 저기 저 모퉁이. 5만 원짜리 도난 사건 때 이대철 과장이 비웃으면서 지나가던 곳. 저기 저 창고 옆. 박 공장장이 직원들 앞에서 그녀를 의심스러운 눈으로 쳐다보던 곳. 저기 저 작은 공간. 점심 혼자 먹으면서 이불 속에서 울 다짐을 하던 곳. 저기 저 화장실 앞. 도둑 소문 날 때 문 잠그고 혼자 쪼그려 앉아 있던 곳. 정숙 씨는 멈춰서지 않았습니다. 그냥 천천히 걸어서 지나쳤습니다. 자기 사무실로 걸어가면서 생각했습니다. 나는 아직도 그때와 같은 사람이다. 달라진 건 자리다. 그리고 자리는 내가 만든 거다. 아무도 대신 만들어주지 않았다. 아무도 문을 열어주지 않았다. 아무도 쉬어가라고 하지 않았다. 그래도 됐다. 문이 없으면 벽을 돌아가면 됐고, 쉴 자리가 없으면 서서 쉬면 됐고, 무시하는 사람이 있으면 그 무시를 연료로 쓰면 됐다. 정숙 씨는 사무실에 들어가서 불을 켰습니다. 대표이사 자리에 앉았습니다. 창밖으로 공장 마당이 보였습니다. 아직 아무도 없는 이른 아침의 공장 마당이. 그녀는 오늘 해야 할 일을 꺼냈습니다. 그리고 일을 시작했습니다. 30년 전 청소 도구통을 들고 처음 이 공장 문을 열었던 그 손으로. 여러분, 정숙 씨 이야기를 들으시면서 어떤 장면이 제일 떠오르셨습니까? 아마도 그녀가 사장실에 들어가던 장면, 취임식 장면 같은 것들이 기억에 남으실 겁니다. 하지만 저는 다른 장면이 더 중요하다고 생각합니다. 아이들 재운 뒤 밤 10시에 도서관으로 향하던 장면. 손에 락스 냄새를 묻힌 채 검정고시 수학 문제를 풀던 장면. 아무도 알아주지 않는데 혼자 공장 관찰 노트를 적어가던 장면. 도둑 소문이 날 때 화장실 문 잠그고 혼자 앉아있던 장면. 그리고 그럼에도 불구하고 다음 날 아침 청소 도구통을 들고 다시 그 공장에 들어갔던 장면. 그게 진짜 이야기입니다. 복수는 누군가를 망하게 하는 게 아니었습니다. 복수는 그들이 가능성조차 보지 않았던 내가 여기까지 왔다는 것이었습니다. 여러분 중에 지금 이 순간 어딘가에서 무시당하고 계신 분이 계실 겁니다. 나이가 들어서, 학벌이 없어서, 돈이 없어서,
아니면 그냥 별 이유도 없이. 그냥 만만해 보여서. 그런 취급을 받고 계신 분이 분명히 계실 겁니다. 그분들께 드리고 싶은 말이 있습니다. 그 사람들의 눈이 기준이 아닙니다. 그 사람들은 정숙 씨를 평생 쓰레기 취급했습니다. 그 평가가 맞았습니까? 아니었습니다. 그 사람들의 눈이 틀렸던 겁니다. 누군가가 당신을 낮게 봤다고 해서 당신이 낮은 게 아닙니다. 그건 그 사람의 시야가 좁은 겁니다. 세상이 당신을 어떻게 봤든, 얼마나 낮게 봤든, 그건 당신의 한계가 아닙니다. 그건 그 사람들의 한계였습니다. 인생은 진짜로 끝날 때까지 끝난 게 아닙니다. 오늘도 어딘가에서 혼자 불을 켜고 앉아 있는 분들께 이 이야기를 바칩니다. 끝까지 들어주셔서 감사합니다.